안녕하십니까, 박성윤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019년도 AFPK 투자 설계 일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설계는 우리 AFPK에서 합격 또는 모듈 2에서도 합격의 전략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모듈 2에 나오는 보험 설계, 투자 설계, 세금 설계 각각 모두 3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런 구성 항목들을 다 보게 되면 일단 위험 설계가 생각보다 예측되는 질문들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점수가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설계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과목이 바로 이 투자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 설계 파트 중에서 제가 이거는 꼭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도가 굉장히 높은 과목 중에 하나라서 조금 좋은 점수를 맞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험 이 중간중간에 요 교재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100% 다 알기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험에 나오는 요 파트를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게 되면 우리 페이지의 차례 부분을 한번 볼까요? 1페이지로 가시면 차례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1장의 투자 설계 및 프로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에서 한 문제, 설계 프로세스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경제 환경에서는 총 3개에서 4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제와 경제 법칙에서 한 문제, 경제 이해에서 한 문제, 경제 지표에 의해서 2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3장에 가게 되면 수익률과 위험이 나오죠. 그 수익률과 위험 부분에서 3개에서 4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골고루 나오게 되고요. 금융시장은 2개에서 3개 정도가 나오게 되고 이 금융시장 개요, 단기 금융시장, 자본시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주식 파트는 총 3개에서 4개가 나옵니다. 채권도 3개에서 4개가 나오고요. 넘어가서 7장에 보게 되면 증권 분석이 있죠. 여기서는 3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8장에 보면 파생상품이 나오는데 우리 파생상품은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개념 정도만 중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에서 4개 정도. 자, 넘어가서 9장에 금융상품이 나오는데요. 금융상품도 2개에서 3개가 나옵니다. 그럼 정리하면 1장부터 9장까지 골고루 나온다는 거예요. 골고루.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물론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효율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러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요 투자 설계는 굉장히 이러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통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약집이나 아니면 문제집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공식이나 그 다음에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꼭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첫 번째는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다른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투자 설계를 사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펀드나 증권이나 파생상품 같은 자격증을 취득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 과목은 조금 쉽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처음 다가가는 기타의 대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투자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미싱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오버하지도 않는 그런 양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기존에 이 투자 설계를 공부할 때 있어서 내가 기존에 좋은 점수가 나왔다. 예를 들어 투자 설계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 내용이 꽤 길어요. 20강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강의에 비해서 책 두께가 꽤 넓고 강의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깊고 넓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박 겉핥기까지는 아니어도 요 내부에 있는 집중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기에 굉장히 좀 미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떤 중심적인 내용들이 깊이 있기보다는 많은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이 문제를 풀어서 좋은 점수가 나왔다. 왜냐하면 이 투자 설계는 이 많은 분들이 사전에 학습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타 과목들에서 쭉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굳이 이 강의를 전체를 다 정독하지 않아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투자 설계를 공부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다는 걸 문제풀이를 통해서 알게 되면 굳이 이 강의보다는 요약 강의. 근데 이 강의는 들어야겠죠. 물론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다 이 체킹이 돼야 되지만 요 강의를 보다는 요약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만 체크해도 사실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AFPK에서 세금 설계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렵게 다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사전에 점수가 나왔다는 전제하에 요거를 좀 더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합격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트에서 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약집과 문제풀이 정도를 믹싱해서 공부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왜냐? 여기 있는 투자 설계는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넓게 스펙트럼을 가지고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 강의는 이 처음 듣는 분들에게도 다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요 난이도를 좀 낮추어서 난이도를 낮추고 높은 것까지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의량은 좀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기초 개념부터 다 다져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3페이지로 한번 가셔서 13페이지에 투자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굉장히 많이 써 있는데요. 그 위에서 6째 줄 정도 내려오시면 교재 내에 투자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자, 투자라는 것은 적정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험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라는 건 적정한 수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수익을 얻기 위한 위험을 테이킹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수익과 요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험이 없는 건 위험이 없다. 그걸 갖다 우리가 무위험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국가에 투자하는 국채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정기예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없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라고 합니다.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은 투자하는 걸 우리가 투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위험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투자의 정의를 다시 한번 밑에 나오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줄에 돈을 모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저축이라고 하죠. 저축. 자, 그 다음에 한 5째 줄 밑으로 내려오면 경제학. 우리는 지금 경제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투자학을 배우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보다 선호한다고 하므로 현재 소비를 참는 대가로 미래에 더 큰 소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거죠. 지금 100원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100원이 있다 그러면 우린 누구나 현재의 100원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 뭔가 내가 이 현재의 선호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것을 미래에 하게 된다면 그 포기에 대한 대가를 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익이 될 수가 있겠고 이자가 될 수가 있겠고 수익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당연히 어떤 누구도 지금 100원을 가질래? 나중에 100원을 가질래? 라고 하면 합리적인 인간, 우리가 경제학은 다 합리적인 인간을 다 선정해 놓고 이렇게 경제학을 얘기하고 있죠. 합리적 인간이라면 당연히 미래보다는 현재를 선호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단락에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미래에 받게 되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위험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현재 내가 100원을 포기하고 미래에 100원을 받게 되면서 미래에 소비를 하면서 요 100원보다 뭔가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위험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겠죠. 그 다음에 위험을 피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서 위험하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요 포기하는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할까요? 조금 요구할까요?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자,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자, 이런 더 많이 요구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위험 보상 프리미어라고 합니다. 위험 보상 프리미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더 위험한 데 투자하니까 더 많이 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예를 들어 제가 순이 엄마랑 철수 엄마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순이 엄마는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 다음에 일정한 소득도 많고 또 직장도 좋아요. 그런데 철수 엄마는 반대로 돈도 별로 없고 직장도 번번하지 않고 돈을 갚을 확률이 적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에게 더 많은 위험 보상 프리미엄을 원해야겠죠? 당연히 더 예측이 불가능한 철수 엄마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해야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위험 보상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이게 더 위험할수록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갚을 확률이 높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이 논리에 따르면. 자, 그래서 거기 나옵니다. 위험이 있는 상품의 경우 평균적으로 높은 금액을 미래에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위험 보상 프리미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미래에 더 큰 돈을 바라보며 위험이 있는 곳에 돈을 맡기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투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위험 보상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 돈을 맡기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는 첫 번째는 손실을 볼 위험이 있고
두 번째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곳에 투자,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는 대신에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투자라고 한다면 이 투자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나오는 유동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이 있죠. 수익성.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가 뭐 안정성이 있죠. 순서에 상관없이 이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동성도 좋고 수익성도 좋고 안전하다. 이런 자산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사기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그리고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자산에 엄청나게 몰릴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그쪽에 투자하려고 할 테니까. 그러면 투자 수익을 주는 사람이 투자 수익을 낮추겠죠. 사람들이 돈이 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는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라고 합니다. 이걸 모두 다 충족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자산은. 이게 모두 충족되는 자산은 물론 존재하기가 쉽지 않겠죠. 있다 하더라도 금방 소진되겠죠. 자,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금 손실 없이. 자, 유동성은 거기 원금 손실 없이 현금화하는 걸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단어라 15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유동성이란 자본 손실 없이 즉시 화폐로 전환될 수 있을 걸 말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황금성이라고 하죠. 황금성.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황금성과 유동성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동성은 원금이 손실되면 안 돼요. 자본 손실이 없는 거고, 황금성은 원금 손실이 좀 되더라도 빨리 현금화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현금은 유동성이 큰가요? 작은가요?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현금을 내가 뽑거나 뺄 때 원금 손실이 있나요? 물론 이 인출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차치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없죠. 유동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주식은, 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주식은 유동성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다. 황금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 주식은 내가 이걸 팔려고 할 때 원금을 손실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빨리 팔아야 되니까 시세보다 좀 낮게 팔면 빨리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금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을 들고 있다. 내가 저기 어디 있는 충청북도에 야산을 하나 갖고 있어요. 산을. 근데 그걸 갖다가 현금화 시키려면은 현금화가 잘 됐나요? 안 되죠. 잘못하면 내 대에서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아무리 싸게 나눠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유동성도 낮고 당연히 현금화가 안 되겠죠. 황금성도 낮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약간은 유동성과 황금성은 차이점이 약간 있다라는 거. 자, 수익성은 당연히 수익이 좋은 걸 말하죠. 내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높은 걸 말하고요. 자, 안정적이라는 거는 내가 회수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받을 금액이 고정돼서 그 금액이 안정적으로 나오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그 금액을 투자했는데 그 금액이 예상한 것과 같지 않게 나올 확률이 높은 거를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이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원금 이자가 정해져 있는 대로 따박따박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주식은 안정적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배당도 정해진 배당률은 없죠. 회사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면 배당을 많이 주고요. 못 벌면 안 주죠.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 내가 예측했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지만 시장 환경이나 그 회사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금액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5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세 가지 요인을 모두 갖춘 투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원래 없습니다. 이런 건 상품이. 자, 그래서 세 줄 내려오면 세 가지 요인 중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포기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단기에 돈을 써야 돼요.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차를 급하게 산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뭐 이런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익성을 포기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성을 내려고 하다가 갑자기 까먹게 되면 손실이 나겠죠. 유동성이나 안정성이 떨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내 상황에 따라서 요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포기하면서 그걸 달성해야겠죠. 만약에 굉장히 장기 투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뭐 은퇴라든가 뭐 10년 뒤에 주택을 산다거나 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나 안정성은 좀 포기해도 되겠죠. 그럴 때에는 주식이라든가 펀드라든가 기타 대안 투자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수익성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갖다가 또 하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위험, 수용, 능력과 성향에 따라서 요 세 가지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험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원금을 까이는 거를 정말 싫어한다. 잠을 못 잔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죠? 요 수익성을 좀 포기해야겠죠. 이런 사람 당연히 안정성을 높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10% 이상 안 나오면 잠이 안 와. 좀 까먹어도 돼. 무조건 가야 돼.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유동성이나 안정성을 좀 포기하더라도 수익성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요 세 가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 설계에서 투자의 필요성인데 첫 번째는 투자가 필요한 환경입니다. 자, 투자가 필요한 환경인데요. 자, 투자가 왜 필요하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시면 굳이 은행에서 금리를 20%씩 주는 그런 1980년대이면 왜 이렇게 금리를 많이 줄까요? 그거는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그래서 지금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는 뭐 정기금 금리가 아마 정기금 하라고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1년에 막 10%씩 물가 상승이 되면 정기금은 우리나라도 한 13%, 14%씩 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한 20%씩 정기금 금리를 주면 사람들이 투자할까요? 투자 안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1.5%예요. 그리고 미국도 2.25에서 2.5% 사이로 굉장히 저금리죠. 은행 가면 2.2%대 넘는 정기금 보기 힘들죠. 뭐 저축은행 가면 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투자를 잘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정기금 같은 데 투자를 하려고 해도 문제는 뭐예요? 금리가 너무 낮다. 저금리 시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다? 우리는 앞으로 이 저금리 시대를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처럼 이미 우리나라는 발전 속도가 굉장히 저성장 국면이죠. 저성장 국면에서는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가 없고요. 안정적으로 금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그 교재의 15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셋째 줄에 저축의 시대에서 과거에 1980년대에 그런 금리가 20%대 나오는 저축의 시대에서
인베스트먼트의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먹어봐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도 커버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자산을 모아놓은 게 오히려 까먹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축만 하면 안 되고 투자해서 뭔가 가치를 올려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대 수명의 상승이죠. 사람이 나이가 많아진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로 몇 년 뒤면 돌입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 가치만큼 더 필요한 것만큼 투자 수익을 얻어야 되죠. 과거에는 60대, 70대만 돼도 은퇴하고 퇴직금 받아서 쓰고 남는 거를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면 되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100살까지 산다고 하죠? 100살까지 살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가 60세에 은퇴하는 거예요. 근데 월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나 100살까지 살 거예요? 라고 하면 40년 동안 12달 3개월이 필요할 테니까 300만 원이 필요할 테니까 3,600만 원이죠? 3,600만 원을 4 곱하면은 24에다가 그 다음에 14억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14억 4천만 원이 필요해요. 이거 필요하겠죠. 그러면 내가 모은 돈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올려야지만이 나는 올바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되겠고, 자, 세 번째는 투자자 환경이 변화되고 있어요. 자, 투자자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고금리 시대의 도래, 뭐 이러면 틀린 거겠죠. 기대 수명의 하락, 이렇게 하면 틀려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여기 1번에 투자와 환경에서 이 가계자산의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건데, 뭐 외국이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만 뭐 부동산 비중이 엄청 높으냐? 지금 높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 교재에 보셔도 우리나라는 대략 한 75% 이상이 비금융자산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호주나 아니면 일본 같은 데 보면 금융자산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 비중이 뭐 7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30%도 안 돼요. 거기 보면 교재에 보면 한 40% 정도 되죠. 40%.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일본이 무슨 뭐 금융자산을 선호해서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노령화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이 집 한 채 갖고 살 수 있나요? 나이가 들면 그걸 팔아서 현금화를 해서 좀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그 다음에 그 돈 갖다 먹고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너무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부동산 자산이 현금 자산으로 아직 안 넘은 것 뿐이고 점차 이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거고, 또 작년도에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특히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부동산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비중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더 빨리 올라가니까 비중이 더 커지게 되죠. 만약에 뭐 부동산 자산이 떨어지고 금융자산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요즘 요 갭이 좀 줄어들겠지만 더 늘어났죠. 그렇죠. 자, 그래서 16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보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올라가게 되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출산율 저하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과거처럼 지속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비중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나이가 많은데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택연금 같은 거 많이 가입하죠. 이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 주택연금. 그러니까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담보로 생활비를 받아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받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받아갈 테니까 받는 수령 금액을 낮추는 거죠. 그래야 요게 재원이 보전이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저축 투자 성향인데요. 우리나라는 요 금융자산 중에서 뭘 선호하냐? 70% 이상을 다 정기 예금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데 가보시면 보통의 고객 자산은 뭐 70에서 80% 이상은 다 정기 예금이고요. 나머지 10%, 20%만이 뭐 주식 또는 뭐 펀드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 줄 바로 위로 올라가면 표가 있고 나와 있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 심리는 당연하죠. 하지만 뭐예요?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면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뭐 많이 보잖아요. 처음에 투자할 때 20대나 30대에 투자하는 것과 50대에 투자하는 것에서 이때 4%, 5% 수익률을 내는 것과 50대에 5%를 내는 거는 엄청나게 천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어릴 때 복리로 운영이 되니까 이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죠. 눈덩이가 이렇게 계속 굴러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복리로 투자하는 게 좋다. 그래서 높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저금리 시대에 돌입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 수명이 상승했고 투자자 환경이 변화했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재무 설계와 투자 설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무 설계도 배우게 되죠. 우리 1과목에서 처음 1과목에 재무 설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퇴 설계, 부동산 설계, 상속 설계, 투자 설계, 위험 보험 설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무 설계의 목적은 사실 요 A나 C 과정에서의 목적은 은퇴 설계예요, 사실. 자, 은퇴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게 됩니다. 직장 초년생부터 30대라고 해볼까요? 그때부터 65세까지 돈을 모으게 됩니다. 사람이 돈을 모으게 되죠. 그럼 그 모은 돈을 가지고 65세부터 우리는 은퇴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모으면 좋겠죠. 이때 한 달에 1억씩 벌어서 35년 동안 벌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1억씩 벌기는 불가능하죠. 가능하겠지만 사실 불가능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요 목표하는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적정하게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적정하게 모으는 방식을 우리가 재무 설계에서 다루고 있죠. 현금 흐름표라든가 아니면 재무 상태표를 그려서 돈을 알콩달콩 쓰고 재무 비율을 맞추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은퇴 설계를 하기 위해서 방법은 돈을 많이 모으는 방법, 그러니까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죠. 또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은퇴 설계의 목표를 줄이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400만 원씩 쓰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200만 원씩 써야겠네. 라고 목표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소득을 늘리기도 쉽지 않고요. 비용을 너무나게 많이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달에 200만 원 버는데 그래도 버스는 타고 다녀야 되죠. 삼시세끼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비용을 너무 줄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목표를 줄일 수 있는데 내가 은퇴해서 한 달에 200만 원 갖고 살아야지.
250만 원 갖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건 사실상 너무나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익률이죠. 수익률. 내가 이 번 소득과 비용을 어떻게 잘 굴릴 것이냐,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이라고 하는 수익률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익률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죠? 내가 위험 자산을 얼마나 테이킹하느냐, 위험 자산의 비중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결정됩니다. 아까 좀 전에 위험을 높이게 되면 수익률은 올라가죠. 근데 내가 무턱대고 다 위험을 다 100% 다 위험한 데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주식, 부동산, 또는 채권, 또는 대안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양한 나의 맞춤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이 수익률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라는 항목이 굉장히 특별하고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의 과목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별도의 과목으로 요 세 가지 중에서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위험과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는 게 투자 설계죠. 그러니까 일종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투자 설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겠죠. 자, 은퇴야. 은퇴한 다음에 잘하면 되고 이때 돈을 잘 모으면 되죠. 하지만 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소득이나 비용이나 목표는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거나 올리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잘 해야겠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투자 설계죠. 죽은 다음에 계획을 하는 게 상속이겠고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세금 설계가 있는 거겠고, 지금 당장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나니까 하는 게 바로 보험 설계죠. 어떤 위험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보험 설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 7가지 과목으로 되어 있고, 이게 바로 우리 AFP에서 다루는 내용들이겠죠. 자, 그래서 그 교재에서 18페이지에 재무 설계와 투자 설계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원하는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이 없다. 그렇죠? 자원이 없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내려옵니다. 투자 설계는 고객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정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최적의 자산 배분을 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마디로 수익률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그런 작업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으로 다시 내려오면 다른 설계에서 나타난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하는 과정이 이 투자 설계다. 그러니까 재무 목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결혼, 은퇴, 집 구입, 뭐 다양한 이 재무 목표가 있을 텐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 설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9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무 설계 영역에서 부동산 설계를 별도의 영역으로 다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별하게도 이 부동산 영역을 별도로 띄워놓고 있습니다. 왜냐? 부동산 비중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투자 설계 프로세스가 나오는데요. 자, 투자 설계 프로세스는 다른 기타 우리 프로세스 있었죠. 그 은퇴나 재무 설계나 상속이나 뭐 기타 과목들도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좀 더 떨어집니다. 이 과목은 프로세스는 재무 설계나 은퇴나 보험이 되게 중요하고 이 투자 설계는 프로세스가 한 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보통의 내용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다른 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1단계는 동일하게도 고객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뭐 알아야 팔죠. 그렇겠죠. 그리고 알아야 고객을 알아야 설계를 해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21페이지에 일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때 정보 제공은 내 거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AFPK가 고객에게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자격증 많고 나는 업무 수행할 때 뭐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 나 이런 거 잘합니다.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에 보면 교재에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거기 보게 되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자, 검토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세 번째 줄의 끝에 보면은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재무 설계사가 해결하기 비현실적이거나 기대치가 높다면 현실적인 또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고객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 해주겠죠. 소득이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인데 3년 뒤에 집을 사겠다.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집을 사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어떻게 삽니까? 이거 로또밖에 없는데 로또가 당첨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죠. 확률을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조정해야겠죠. 아니면 비현실적이니 시간을 늘려라. 15년 뒤로 사자. 이렇게 간다거나 아니면 3억, 10억짜리 집이 아니라 1억짜리 집을 사자든가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중요한데요. 거기다 별표 하나 쳐놓는데 무리한 고객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투자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리하게 하는데 수익률을 30%씩 올려주겠습니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도 하겠지만 이거를 30년,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 업무 수행 범위를 정하는 거죠. 자, 나는 어디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돈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정해야겠죠. 안 그러면 서로 오해가 생기겠죠. 야, 네가 이거까지 다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왜 안 해줘? 왜 투자에 대해서 재투자라든가 이런 설명을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AFK와 정하는 거죠. 그래서 문서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문서화. 그럼 고객이 요구를 충족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달성을 할 수 없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해야겠죠. 자, 넘어가서 정보 수집을 합니다. 2단계는 똑같죠? 정보 수집을 하는데 이때 당연히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 둘 다 이렇게 수집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교재에서 그 위로 올라가시면 검은색 음영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투자 설계에서도 정보 수집은 중요하다. 재무 설계사는 투자 지침서를 작성하거나 실행하기 전에 업무 수행 범위와 관련된 정량, 정성적 범위를 충분히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위험 수용 성향과 수용 능력을 파악하고 목표 수익률 등에 대해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 비밀은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그죠? 고객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겠죠. 봤는데 엄청나게 빚이 많은 거예요. 근데 결혼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제 남편 될 사람하고 와이프 될 사람이 있는데 와이프 될 사람이 빚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갖다 남편에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한다거나 그러면은 안 되겠죠. 남편 될 사람이. 남편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자, 3단계. 그 다음에 설계를 위한 분석 및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준 정보를
정보를 분석하고 자, 평가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거기 파악할 때 첫 번째가 뭐죠? 기간을 파악해요. 이 연결하는 것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야 되죠. 업무 수행 범위를 정하는 것은 1단계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분석 및 평가. 그래서 기간에 대해 투자 기간을 정하는 것은 3단계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간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투자하는 기간이 얼마냐. 기간이 늘면 좀 더 위험한 데 투자할 수 있고요.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러면 약간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겠죠. 이제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고. 자, 23번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위험, 수용, 성향과 위험, 수용, 능력을 파악해야 돼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성향은 이 사람의 성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부적으로 위험을 싫어해. 이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천부적으로 위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골프를 쳐도 내기 골프를 쳐야 되고 무조건 뭐 내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못 먹어도 고야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이자가 안 나오면 밤에 잠을 못 자. 하루에 0.1%라 떨어지면 잠을 못 잔다. 걱정이 돼서.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수용 성향이라고 그래요. 자, 수용 능력은 여러 가지 공부나 투자, 경험을 통해서 능력치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수용 성향이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난 정말 너무 싫어라고 해도 공부를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쌓을 수가 있겠죠. 투자에 대한. 이런 두 개를 판단해서 이 사람이 위험도를 측정해요. 왜냐하면 위험, 수용 성향. 위험, 수용 능력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위험도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위험을 정말 너무나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안정적인 자산을 권유해야겠죠. 이 사람은 두 개를 파악했더니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인 거예요. 죽으나 사나 못 먹어도 고를 외쳐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안을 제시하겠죠. 만약에 안정적인 사람에게 공격적인 자산을 권유했다거나 공격적인 사람에게 안정적인 자산을 이렇게 권유하게 되면 서로 미스매칭이 나죠. 그러면은 재무설계사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23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 나의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죠. 위험 수용 성향은 심리적인 성향이며 위험을 가지는 데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로 측정된다. 그죠?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예요. 자, 위험 다음 단락으로 내려가면 위험 수용 능력은 재무적으로 얼마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다음 단락으로 내려가게 되면 위험 수용 성향과 능력의 이 두 가지를 다 파악해야 되는 거죠. 정확한 파악은 고객 자산 배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낮은 위험 수용 성향을 보유한 고객에게 높은 상품을 가입한다거나 높은 위험 수용 성향을 있는 사람에게 낮은 수익률을 갖게 되면 낮은 수익률을 권유하게 되면 불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간을 설정해서 첫 번째 기간이고 두 번째는 위험 수용 성향 능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데 목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원합니까? 라고 요청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요 수익률은 이 사람이 기간이 1년이에요. 투자 기간 1년인데 난 50% 수익 내고 싶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내 기간이 10년 동안 투자하는데 목표 수익률은 15%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달성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거는
24페이지에 첫 번째 줄을 한번 보죠. 고객의 가용한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에 필요한 수익률을 말한다. 그러니까 목표, 내가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집을 산다. 아니면 건물을 산다. 아니면 은퇴 생활을 만족스럽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줄에 투자 기간이 길다던가 수용 성향과 능력이 높다면 목표 수익률이 높겠죠. 기간이 길다거나 성향 능력이 높으면, 그러니까 기간이나 성향 능력이 높으면 수익률은 올라가고요. 기간도 짧고 성향 능력도 낮으면 수익률은 낮아지겠죠. 이런 관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4단계는 투자 설계 제안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기가 투자 설계 제안서를 작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투자 지침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어디에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게 되는데, 자산 배분이라는 건 자산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자산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큰 개념이고, 왜 자산군이 그 하위 개념이죠. 자,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라고 해서 주식, 채권, 부동산에도 종류가 많이 있겠죠. 대안투자, 이렇게 종류를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이런 것들. 자산군은 이 세부 카테고리를 말해요. 그렇다면 주식에도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 가치주, 성장주, 다양한 종류들이 많겠죠. 자, 이런 거를 선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25페이지로 가시면 두 번째 단락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 거기다 별표를 한 35만 개 정도 치셔도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투자학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산 배분이, 자,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산 배분이 총 수익률에 주도적인 영향을 끼치며 실제적인 증권 선택이나 시장 예측은 그 영향력이 아주 적다. 자, 이게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자산 배분이라는 건 예를 들어 내가 주식, 채권, 대안투자, 부동산을 30%, 20%, 10%, 그 다음에 40% 이렇게 가져가는 요 배분이 내 수익률의 90%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내가 수익률을 높이고 싶으면 주식 비중을 높이고, 난 좀 더 안정적으로 가려면 채권 비중을 높입니다. 이게 높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주식을 선택했는데 내가 여기서 종목을 잘 선택하고 또는 요 비중을 잘 선택하고 이런 거에 의한 것은 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정했던 이 수익률 있죠? 요 퍼센테이지 있죠? 자산 배분의 퍼센테이지. 요게 내 수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주식의 천재, 주식의 달인 이래도 큰 의미는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요 자산 배분을 한 요 비중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를 치시는데, 시험 문제에도 당연히 끝까지 이게 총 강의수가 20개인데 20개 내에도 요 내용이 압축해서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지금 약간 떡밥을 던진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설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의 종류를 잘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장 예측을 기가 막히게 한다거나 그런 건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퍼센테이지를 내가 처음에 얼마나 잘 정할 거냐가 내 수익률을 결정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지침서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자, 투자 지침서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자, 지침서라는 게 뭐냐?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Investment Policy Statement라고 하죠. IPS라고 합니다. 자, 투자에 대한 목표와 달성하기 위한 고객과 재무설계사가 함께 해야 될 규칙이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25페이지 마지막에 요 검은색 음영 박스가 나오죠. 거기에다가 별표를 한 5개 정도 쳐놓으세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참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음 중 투자 지침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돼야 될 항목은,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돼야 될 항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목표 순위 기간. 그래서 모수기라고 해요. 모수기. 그냥 암기하기 좋게 모수기. 목표 순위 기간. 이렇게 정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수용 성향, 수용 능력, 수익률 여기 있잖아요. 이거. 분석 평가할 때 기간은 들어갔었죠? 요거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짤 때의 수단 및 관리가 나오게 되고요. 자, 제약 조건이 나오죠? 개인적, 법률적 제약이 있다. 자, 자산 배분 전략과 위험 요소 분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벤치마크,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적 매길 때, 비교할 때 필요하죠. 정기적인 평가 방법. 어떻게 평가할 거냐? 어떤 벤치마크 지수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거냐? 이런 게 있겠죠. 자, 그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4단계에서 제안서를 쓰잖아요. 제안서.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게, 그럼 제안할 때 막 50개 제안하면 되느냐? 아니 뭐 1000개 제안하느냐? 이게 아니고 3개에서 5개 정도로 제안하는 게 좋다. 왜냐? 너무 많으면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선택을 잘 못해, 고객이. 우리 항상 선택을 못하는 그런 선택 장애가 있죠.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투자 설계 제안서의 두 번째 줄 마지막에 3개에서 5개의 상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줄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너무 많은 선택 대안은 시간이 너무 많이 쓰여요. 그리고 선택을 주저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객이 오케이, 땡큐 한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뭘 하죠? 5단계에 실행을 하겠죠? 자,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면 끝이 아니고 6단계에서는 모니터링 하죠. 변경하거나 하게 되는데, 자, 이때 고객이 한 달 됐는데 수익률이 좀 빠졌어요. 그랬더니 막 전화가 와서 막 지랄하는 거죠. 야, 너 이게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개판 내고 하면 되겠어? 그렇게 해서 너무 자주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올랐다고 해서 뭐 조금 팔고 뭐 이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7페이지에 밑에서 7째 줄 한번 올라가 보죠. 장기적인 투자 목적일수록 투자 자산 구성에 잦은 변화를 주다 보면 근본적인 투자 전략이 틀어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산 배분을 바꾸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서 또는 뭐 너무 급격히 변해서 이거 바꿀 수 있겠죠. 바꾸더라도 이거를 뭐 주식 0%, 채권 50%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전술적 자산 배분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맨 뒤에도 또 나오게 되죠. 우리 자산 배분에서. 그러니까 막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할 때도. 그래서 막 시장 환경이 급격히 좋아졌다 그래서 막 주식이 올라요. 그럼 막 야, 다 빼. 다 주식이 올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줄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면 모니터링 할 때도 지침서가 활용된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단기적인 성과 기대 이해라고 하여도
애초에 투자 목표와 맞는다면 계속 보유해야 된다. 성과가 좋다고 비중을 늘리려는 사람에게는 투자 지침.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투자 지침서에 많은 내용이 있었죠? 총 7가지. 그거에 맞추어서 keep going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부안해동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투자의 개념과 그리고 투자 프로세스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 환경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